그런데 이번 민중은 달라요. 이번 민중은 이게 문의가 민중이지 실은 딱 들어서 보면 가치지향 개인들의 네트워크예요. 이런 민중은 존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엘리트는 존재한 적이 없어요. 전 세계를 휩쓸면서 이쪽에는 중국 공산당, 저쪽에는 조지 소로스의 저기 주커버그 페이스북 회장의 무슨 구글 회장의 이 스펙트럼으로 전 세계를 휩쓰는 엘리트가 존재한 적이 없어요. 글로벌리스트 엘리트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가치지향 애국 민중 역시 민중이 가치지향 개인들의 네트워크로 존재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존재한 적이 없는 아주 세련되고 강력한 엘리트와 존재한 적 없는 아주 세련되고 강력한 민중 사이에 세계대전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위대한 전쟁이냐고. 이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어요. 그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자, 민중. 말이 좋아 민중이죠. 왼쪽 그림이 어디냐. 6,000년 전 수메르 도시입니다. 지금 메소포타미아 맨 강 아래 지금 뭐 쿠웨이트, 이라크쯤 됩니다. 이라크 맨 남쪽. 저기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거 보면 전부 영웅담이고 왕이고 신관의 얘기지 민중이 없어요. 아래 5,000년 전 에집트 피라미드입니다. 저런 무시무시한 건축물을 올렸을 때 저게 민중이 있겠어요? 없죠. 오른쪽 위 저거 중국 안양에 있는 3,500년 전 상군 궁전을 이렇게 복원한 겁니다. 저게 민중이 있겠어요? 요번에 비가 올지 안 올지 이제 사람을 500명 소를 600마리를 목을 잘라서 기도를 올리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저기 그 거북이 껍질에다가 써갖고 불 속에 넣으면서 사람 목 댕강댕강 500개 자르고 소 전부 동맥 끊어서 600마리 죽이고 이런 상황에 무슨 민중이 있어요. 저기 이 궁전에 뒤뜰 가면은 무덤인데 조상 무덤 근처에 보면은 화단에 목 없는 시체가 질비하게 묻혀 있어요. 사람 목 잘라 죽이는 게 너무 상식이라 오늘 우리 저 조상님께 차례 성묘 좀 지내야겠는데 저것들 걔들 말이야 저기 한 20마리 데리고 와. 그러면 이제 노예들 이제 손발 묶어가지고 20마리 굴비처럼 줄줄줄줄 끌고 가요. 조상묘 앞에서. 저 궁전 뒤에 있어요, 바로. 그다음에 절하죠. 조상님 덕에 저희 왕조를 꾸려서 저희가 지금 잘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목을 잘라서 피를 바치니 흠양하시고 저희를 어여삐 여기셔서 계속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댕강 잘라가지고 제사를 목을 딱 20개 싸서 이제 바친다. 제사 지낸 다음에 이제 제사 끝났어. 야 저기 치워라. 그러면 이제 질질질 끌어가지고 그 옆구리에 있는 화단에다가 그냥 대충 던지고 흙 덮은 거예요. 거기에 무슨 놈의 개인화된 민중이 어떻게 있어요 거기에. 불가능해요. 여기 보세요. 이 오른쪽 아래 이게 뭐냐면 이게 뭐 테크노치틀란인가 그렇죠. 그 유카탄 반도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야는 고대 문명이고요. 마야를 이제 13세기, 14세기, 15세기에 마야를 계승했다고 주장한 아즈텍 문명이죠. 이 아즈텍이 저렇게 황당하게 이게 거대 도시를 이렇게 지은 거예요. 얘들은 뭐 한꺼번에 뭐 수십 명씩 저기 가서 저 제일 높은 데 꼭대기에서 목 잘라서 위에서부터 대구르로 굴리잖아요. 거기에 무슨 개인화된 민중이 있냐고요. 이게 고대 문명이거든요. 우리의 장점은 이런 고대 문명, 심지어는 아까 보셨던 이 괴베클리 테페어 같은 이런 농경 이전의 원시 거대 종교도 없었고요. 우리는 이 고대 문명도 우리는 안 겪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사냥어로 채집으로 살았어요. 둘 다 안 겪었어요. 고대 문명도 안 겪었고 원시 거대 종교도 안 겪었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남들보다 문명 진입이 한 6,500년 늦는데 그 농경 진입이 지구 최후의 최소한 온데벨트 유라시아 혹은 아메리카까지 포함해서
온데벨트 유라시아에서 최후의 야만인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야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갖고 있죠. 직관적이고 정열적이고 적극적인 거, 자연스럽고 이건 좋은 점이고, 규범을 모르고 상스럽고 날뛰고 비열하고 잔인한 거, 이거는 나쁜 점이죠. 두 얼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야만의 두 얼굴을. 자, 그러면은 뭐 저기 뭐야, 왼쪽은 알렉산더 대왕, 오른쪽은 로마인데, 그때 개인화된 민중이 있었나요? 민중은 날뛰고 선동하고, 예를 들면 로마 같으면은 저기 어디야, 글래디에이터, 검투장에서 박수 치고서 환호하고, 나라에서 나눠주는 빵이랑 용돈 쓰고, 이게 민중이죠. 그 전에 한 200년 전까지는 죽어라고, 로마는 굉장히 군사화된 사회였었어요. 죽어라고 사람 죽이는 것만 연습해가지고 가서 사람 죽여서 정복하고 장군 모시고. 이게 민중이죠. 거기에 무슨 민중이 언제 개인화돼요? 개인화되는 거 어디 뭐 키케로쯤 돼야, 철학자쯤 돼야. 페트로니우스 시인, 네로한테 사약받고 죽은 사람, 사약이 아니라 자살하라고 명령받아서 자기 친구들 쫙 불러가지고 자기가 평생 수집했던 도자기 다 깨뜨려가면서 신나게 잔치 벌리면서 토가 옷 아래로 떠들고 있는데 칼로 자기 허벅지 동맥을 끊어갖고 술 먹으면서 호쾌하게 술 먹으면서 죽었죠. 최고의 시인 중에 하나죠, 로마에. 그런 사람쯤 돼야 개인이죠. 그 정도 돼야. 민중은 개인이 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키케로 마찬가지죠. 이빠른 소리 하다가 누구야, 시저의 조카가 왕이 됐을 때, 아우구스투스 됐을 때 아마 단검으로 자살성 타살당했죠. 단검 여기서 찔러 넣어갖고, 여기서 찔러 넣으면 심장까지 쭉 들어가니까 아마 꿇어 앉혀놓고 위에서 찔렀던 것 같아요, 옛날 로마에서는. 그 정도 돼야 개인이죠. 그 정도 급의 인사가 돼야. 민중이 언제 개인 돼요? 못 돼요. 민중이 개인으로 갈 수 있는 단초가 잡힌 거는 프로테스탄티즘과 르네상스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이 그게 14세기에 영국의 위클리프가 그런 말 하잖아요. 밭을 가는 소년도 대주교만큼 하나님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다시 말하면 프로테스탄티즘 기본 컨셉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홀로선 개인 실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르네상스의 기본 관점은 뭐냐? 르네상스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고 미켈란젤로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일부분밖에 모르는 겁니다. 르네상스는 단테고요. 르네상스는 마키아벨리고요. 르네상스는 갈레오입니다. 미술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지만, 르네상스의 핵심이 뭐냐면 누구나 자신의 눈과 생각을 사용해서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예요. 개인으로서. 이게 르네상스 핵심 컨셉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단테가 시정 잡배의 언어인 플로렌스어로 자기 책을 썼고요. 그러기 때문에 마키아벨리가 시정 잡배의 언어인 플로렌스어로 군주론을 썼고요. 그러기 때문에 갈릴레오가 시정 잡배의 언어로 천동설과 지동설 두 개의 세계관 사이의 대화라는 역사적 책을 플로렌스어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레오가 누구나 명징하게 진실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학은 수학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민중에서 개인으로의 전환은 최신 발명된 프로세스예요. 개인화된 민중은. 그 단초는
프로테스탄티즘과 르네상스입니다. 그럼 이게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그럼 바로 개인으로 성숙했냐? 아닙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길을 걸었습니다. 영미에서만 위험천만하지 않았어요. 영미에서는 순박한 개인화된 민중의 모델이 성립을 했어요. 이게 작품에서도 봐도 나오는데요. 찰스 디킨스 우리가 무슨 뭐 크리스마스 스크루지 올리버 트위스트 이렇게 해서 쉽게 생각하는 작가인데 아닙니다. 위대한 작가입니다. 아마 셰익스피어 이후로 찰스 디킨스급의 작가라 그러면 조나단 스위프트, 그러니까 걸리버의 여행기를 쓴 그 정도 밖에는 아마 못 꼽을 것 같아요. 저보고 만약에 19세기 초 중엽까지의 영국 작가를 꼽아보라 그러면 찰스 디킨스가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게 찰스 디킨스의 대표작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에밀리라는 여성이 나와요. 서민층 여성이죠. 그런데 참 순박한 자기 청년이 있었는데 애인이 있었는데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 타락한 엘리트의 청년의 귀족 청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혼을 안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랬다가 나중에 버림받아서 인생이 망가졌다가 다시 갱생해서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민을 가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거기서 보면 에밀리가 그래서 이를 갈고 내가 저 귀족들 다 잡아 죽여! 이런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요. 내 인생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잘못 선택한 거고 그래서 나는 이제 정신 차렸다. 이런 그 순박한 이런 게 있어요. 미국에선 저게 마크 트웨인의 만든 두 개의 캐릭터. 한 명은 엘리트 코스로 가는 거예요. 탐 소여가 만약에 지금 세상에서 태어났으면 저게 페이스북에 저커버그 되고 남을 인간이에요. 탐 소여가. 근데 탐 소여의 친구 허클베리 핀은 뭐예요? 그래 너는 돈 벌어. 너는 스마트해. 나는 전혀 다르게 살아. 하고 개겨버리잖아. 순박하게 자기 삶을 그냥 살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이 바로 저 순박한 개인화된 민중을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미는 저런 모델인데 프랑스는 어떠냐? 단두대 걸어놓고 다 목 잘라 죽여서 정의 달성하자는 거야. 단두대가 정의다 아닙니까? 단두대가 정의다. 이게 폭도죠. 그래서 1789 프랑스 혁명 그 100년 후인 1871 파리 꼬민 100년 동안 프랑스는 망가져 버린 거예요. 100년 동안. 중간에 나폴레옹이 또 한번 흔들었고. 러시아는 어떠냐? 여기는 민중이 저기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흘러버렸잖아요. 독일은 어떠냐? 여기는 프러시아의 부국강병 병정이죠. 프러시아와 독일 제국에. 그리고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는 나치 지지자죠. 그럼 일본, 중국은 어떤데? 저는 일본, 중국에 대해서는 여기서 개인화가 충분히 진행된 적이 있을까라는 근본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인화가 진행된 적이 없다면 개인화된 민중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즉 아까 이제 우리가 보면 만년 전 이래로 민중이 순박하면서도 슬기로우면서도 관점이 세련돼 있으면서도 지식을 갖고 있고 개인이면서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민중이란 단어를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민중 하면서 선동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이용해 먹으려고 많이 썼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왜냐? 민중이 달라졌거든요. 듣도 보도 못한 민중이 생긴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엘리트가 생겼듯이 듣도 보도 못한 민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망하란 법이 없는 거죠. 이게 개인화된 민중인데 이게 프로메테스의 부를 획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몇 가지 이제 조건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 1950년대부터 지식 기반 사회로 급속 이행을 합니다. 지식 기반 사회가 되면 사람들이 다 지식 노동을 하게 돼요. 아무리 단순 노동인 것 같아도 지식 노동이에요. 요새 공장 가보면 전부 컴퓨터나 무슨 뭐 전자 정보기계 이렇게 저거 하고 조금 그거 있는 사람들은 파일 받아서 자기 그 설계실 가서 여기 그 나사 좀 고쳐줘요. 이거 가서 빡빡하던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거 나사 그 설계치는 3D CAD 좀
이렇게 눈여겨보다가 나도 저거 좀 배워야겠다 해서 뭐 영등포에 있는 서울 같으면 3D CAD 학원 좀 다니고 뭐 부평에 있는 CAD 학원 다니고 나서 처음에 연봉 한 2,500만 원짜리 이제 초급 CAD 설계자로 했다가 그다음에 몇 년 지나면 4천만 원 받고 그래요. 중소기업에서도. 이게 다 지식 기반 사회로 이동을 해서 지식 노동이 돼버렸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의 그 무법 서부, 와일드 웨스트 오브 더 네트가 시작된 이후로 2010년쯤 되니까 이게 스마트폰으로 유비쿼터스가 돼버리니까 개인이 되기 위한 여건이 완성되는 거예요. 첫째, 관점이 개인화됩니다. 같은 페이스북을 해도 내가 친구를 누구를 맺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세상이 달라져요. 즉, 내 관점으로 내 세상을 본다는 거죠. 제가 페이스북 친구가 5천 명인데 오늘 다 패친 삭제하고 전부 뭐 그 문재인스럽고 586스럽고 뭐 세월호스러운 사람들로 쫙 하면 저는 내일부터 아주 잘 나가는 문재인스러운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문바스러운 세상을. 또 그 사람들 전부 다 삭제해버리고 전부 태극기 성향의 사람들로만 패친을 맺어놓으면 내일부터 분기탱천한 태극기 관점의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관점이 개인화되는 거예요. 소통도 개인화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 언제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이거 저작 활동인데 언제 그런 게 가능했었어요? 저작이 개인화돼요. 그 다음에 남 해놓은 거 보고서 얼른 공부하죠. 그 뭐 지루하지만 백모세네 탈출 보면서 뭐 상당히 듣기 힘든 얘기 들으시고 정보와 지식의 획득이 보편화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죠. 아주 고급 개인이죠. 이런 개인이 언제 있었냐고요. 존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개인이. 200여 년 전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 관점을 획득하면 진실 존중으로 나아간다. 때가 되면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의 팜플렛 이름이 때는 거짓이다. Crowd is untruth입니다. 150년 전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점이 개인이다. 그때 이제 니체는 관점을 옵틱이라고 표현했어요. 옵틱. 즉 우리가 사용하는 소셜미디어가 이게 본원적으로 개인을 만들 수 있는 툴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을 만들어주는 개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툴을 가지고 돈을 버는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가 친중 글로벌리즘의 앞잡이를 쓴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저것들 망해요. 저것들 배가 망신합니다. 그리고 저것들의 힘은 쟤들의 창의성이 아니거든. 저것들의 힘은 인터넷이라는 망 구조 자체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기술 자체에서. 그걸 눈치 빠르게 영악해서 먼저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세계를 주름잡는 잘 나가는 지배자가 됐다라고 스스로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이제 내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왜 특바 저것들이 민중이랍시고 잘난 체하고 나와. 밟아.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창 들고서 지금 다 찔러 죽이겠다고 나왔으니 얼마나 배가 아프게 웃기는 일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민중이 이렇게 고급지게 개인화된 민중, 가치지향 민중,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강화하려는 애국민중, 이렇게 민중이 고급지게 된 것은 인류가 정신을 획득한 시점이 약 7만 년 전쯤이라고 고인류학에서는 보는데 인류가 정신 능력을 획득한 이후로 처음 벌어지는 일입니다. 각 나라의 민중이 애국 민중으로 굉장히 가치 지향성을 가지고 고급화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토마스 프리드만의 주장은 들어먹지 않게 되죠. 세계는 평평하지 않습니다. The world is not flat. 자기 문화권, 자기 나라 안에서 옆 사람하고 동료애를 느낍니다. 워싱턴에 1월 6일 간 사람 중에 한 달에 많이 벌어야 뭐 한 3,000불, 4,000불, 5,000불 버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3만 불, 4만 불 버는 사람도 있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어깨 걸고 나갈 때 이 사람이 내 동료고 나의 동료 시민이고 나의 컬리그고 나의 동료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의 같은
공동체의 시티즌, 시민이다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서울에 왔을 때 백모 만나면 야, 여기 한국에도 좀 나랑 생각 통하는 사람이 있네 정도지 자기의 그 자기 커뮤니티라고 자기 공동체라고는 안 느끼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는 평평하지 않다라는 거죠. 토마스 프리드만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죠. 엘리트를 보면 중국 공산당까지 가세한 범세계적 네트워크인데 민중은 뭐냐? 개인화되어 맹렬하게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지향하는 민중이 세계에서 20개, 30개국에서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뭐가 되냐면 글로벌리스트 엘리트인가 가치지향 애국 민중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다시 표현하면은 개인화된 민중이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를 이길까?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를 이길 수 있을까? 이 문제예요. 매우 고급지고 진실된 가치 지향성을 가지고 있고 매우 고급지고 진실된 자유시민 정치 교양을 나날이 강화시켜가는 그리고 동시에 매우 고급지고 진실된 네트워크 조직 행태, 습속, 모리스를 몸에 익혀가는 그러한 민중이 등장해서 그 민중이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를 꺾을 수 있냐 없냐 이겁니다. 지금 싸움의 본질이.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싸움은 엘리트와 민중 사이에 만년짜리 힘겨루기가 이제 최종 챕터에 도달한 겁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전쟁이 있나요? 만년 동안 익어온 화두가 무르익어서 터진 거예요. 우리 정말로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전쟁에 정말 축복스러운 전쟁을 살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이 진실이 이렇게 다 드러나는 세상에 살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전혀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전쟁을 사실 악마와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진짜 글로벌리스트들의 움직임을 보면 좀 악마성이 있다, 악마적이다라고 느껴요. 저는 아시다시피 뭐 종교기관에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악마성이 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한 편이에요. 그래서 한 두세 달 전에 한 너댓 달 전인가 아주 신앙심이 깊은 그 신앙심이 깊은 후배한테 물었어요. 야, 기독교에서는 악마를 뭐라고 가르쳐? 거기 악마가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정리한 그런 악마학이 있어? 그랬더니 나 좀 소개해줘. 그랬더니 한 10분 아무 말 안 하더니 저희 쪽에 악마학이 그렇게 발전을 안 해 있습니다. 악마를 잘 생각을 안 하죠. 그래요. 저는 악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세기 최고의 영지주의 철학자, 신비주의 철학자를 루돌프 슈타이너를 꼽는데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 사람은 크로아티아 출신이죠. 생긴 거 보면 좀 유대인 피가 많이 섞인 것 같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빈 공과대학을 나왔죠. 비에나 공과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영지주의 철학자고 아주 핵심적인 관점에서 이 반나치적인 반전체주의적이어서 이 사람은 스탈린도 제거 대상 1호로 꼽았고, 저것도 나치도 제거 대상 1호로 꼽았죠. 현대 건축에서 아주 자기 영지주의 철학 센터를 지을 때 콘크리트로 공면을 연출해서 지었어요. 그걸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거를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다 너무 잘 쓰이는 수법이지만 그래서 현대 건축의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축 전공하는 사람들이 바우하우스 그러는데 그 바우하우스가 이 사람이 스위스에 지었던 영지주의 철학 센터 이름이에요. 루돌프 슈타이너가 제가 어느 책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영어로 된 책을 잠깐 읽은 적이 있는데 악마는 타락한 신이 인간을 능욕할 때 태어난다 이런 말을 해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다가 요즘 이 말이 번뜩 생각나는 거예요. 악마는 타락한 엘리트가 민중을 능욕할 때 태어난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구글의 회장이에요. 제가 페이스북의 회장이에요. 제가 아마존의 회장이에요.
제가 소로스보다 한 10배쯤 많은 금융자산을 운영해요. 제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자기 파워에 취하면 사람은 땅 위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벌레로 보인다고요. 저것들을 내가 어떻게 착취하고 어떻게 조작하고 어떻게 내가 작업을 할까, 이게 악마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오히려 그 하루하루 땀 흘려 살아가는 민중의 그 삶의 물꼬를 어떻게 터줄 수 있나, 그 진실옹호라는 그런 행태와 습속을 내가 어떻게 샘플을 보여줄 수 있나, 이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작업, 착취, 조작의 대상으로 와버리잖아요. 힘 가진 자가. 그것도 우주 바깥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자가. 이건 타락한 신이 인간을 능욕하는 거죠. 타락한 엘리트가 민중을 능욕할 때 그게 바로 악마성이다 이거예요. 공산주의 간부들이 민중을 개돼지 바보로 만들잖아요. 그게 악마성이에요. 우남 이승만이 언제 한국인 바보로 만든 적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 한국인 바보로 만든 적 있어요? 없다고요. 오히려 물꼬를 터줬고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줬고 기반을 제공해줬죠. 그게 제대로 된 그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 지도자, 엘리트에 위치해 있는 자가 사람들을 착취와 조작과 작업의 대상으로 규정을 해버릴 때, 이때가 악마성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리조작, 이들이 사용하는 그 내러티브가 악마성이 있어요.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한해체, 비씨분노, 죄책감 드립으로 계속 사람을 세뇌하잖아요. 근데 무한해체거나 비씨분노나 죄책감이나 다 삶과 진실에 대해서 그걸 경멸하게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만들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악마의 내러티브거든요. 악마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들의 구성 멤버 몇몇을 보면 악마성이 있다 이거. 어떻게 거기에 중국 공산당에 끼어 있냐 이거요. 중국 전체주의가 어떻게 그 자들하고 밀어를 하냐.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아는 거 아니에요. 동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죠. 악마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악마성이 있다. 제가 뭐 저커버가 악마란 소리 아니에요. 사람은 거기에 신성도 깃들 수 있고 악마성도 깃들 수 있어요. 악마성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 오늘 이제 제가 이 정말 좀 너무 역설적으로 표현한지 몰라도 이보다 더 위대한 전쟁은 저는 그러니까 죽고 산다, 파멸한다, 성공한다 이런 거 이전에 그야말로 의미가 깊은 전쟁이 펼쳐지고 내가 거기에 밥그릇이라도 들고 혹은 거기에 내가 실탄이라도 들고 옆에서 쫄래쫄래 쫓아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만년이 무르익은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트와 민중. 이런 엘리트는 존재한 적이 없고요. 이렇게 개인화되고 고급져진 민중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게임은 전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게임이에요. 우리가 개인화된 고급진 민중이 돼서 나날이 자유시민으로서의 정치 교양을 강화해 가면서 스스로를 네트워크 조직화시킬 수 있냐 없냐. 미국도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과제고 이 땅도 똑같은 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로 하나도 못 모일 때니까 그 서명으로 뭉쳐서 애국전선을 준비하자라고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www.lisol.kr/S1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움직임을 계속 보여야 쟤들이 백신을 하루빨리라도 도입합니다. 안 그러면 너희 코로나 독재 욕심내고 중국 백신 타령하다가 늦었잖아 하고 계속 푸시로 하니까 하루빨리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신을 내서 뭐 그게 3분의 1 인구의 2분의 1 맞고 나서 집단 면역 형성되면 그때는 거리로 나가서 쟤들이랑 싸울 수 있어요. 이 압력전선, 이 저항전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